자, 그럼 이제 몇 번입니까? 9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제조 간접비로 집계 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우리 이거 그 제조 원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직접 재료비에다가 뭘 더하고 직접 노무비를 더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제조 간접비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제조 간접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재료비와 노무비를 빼고는요. 그냥 전부 다 제조 간접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원가 계산하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이거 구별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가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한테 전화부터 하세요. 전화를 해야 원가를 어떻게 구별하든지 뭐 말 거든지 하겠죠. 그죠? 자, 어쨌든 뭐 요건 여담이고. 자, 일단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 당연히 제조 간접비죠. 왜냐하면 직접 추적 가능하기 힘드니까. 자, 공장 임차료 당연히 제조 간접비고요. 자, 원재료 구입 운반비. 이거 운반비 하면 안 되죠. 이거 뭘 해요? 매입시 부대 비용이니까 우리 원재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포함되는 거? 직접 재료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중 제조간접비로 집계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몇 번? 3번. 원재료 구입 시 발생한 운반비는 원재료 직접 재료비로 들어갈 겁니다. 무슨 알겠죠? 그럼 4번 공장 전력비도 제조간접비로 보시면 되겠죠? 알아두시고 다음 이제 문제 몇 번입니까? 10번입니다. 자, 문제 10번 풀 건데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면 10월 중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 간의 배부 차이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때는 실제 배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예정 배부가 있다고 얘기했죠. 실제 배부는 실제 제조 간접비를 뭘로 나누고요? 실제 배부 기준으로 나누고 그 다음 이거를 다시 실제 배부 기준 정정 실제 제조 간접비에 실제 배부 기준 나누면 이게 뭐가 된다? 실제 배부율이 되고요. 다시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실제 배부를 곱하면 실제 배부액이 된다 그랬죠. 자, 요거 좀 다 써놓거나 좀 정리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예정 배부는 예정 제조 간접비. 그 다음 예정 배부 기준. 그 다음 예정 배부율. 그러고 나서 예정 배부액.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할 때 늘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실제 제조 간접비를 뭘로 나누면 실제 배부 기준 나누면 실제 배부율이고요.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다시 실제 배부율을 곱하면 실제 배부액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입니다. 자, 그리고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실제 제조 간접비가 뭐가 된다? 실제 배부액이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예정 제조 간접비는 예정 제조 간접비에다가 예정 배부 기준을 나누면 예정 배부율이 되고, 자, 그 다음, 그리고 예정 배부액은 이제 다르죠. 어디에서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했을 때 예정 배부액이 된다. 그 다음, 실제 배부액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액이 더 많으면 과대 배부가 되고, 예정 배부액이 더 적으면 과소 배부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놓고 들어가셔야 되죠. 자, 그래서 10월 중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얼마? 60만 원. 그럼 이게 지금 60만 원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실제 배부액은 얼마가 되고 60만이 돼요. 자, 그다음 10월 중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은 1000시간. 그럼 실제 배부 기준 몇 시간? 1000시간이요. 다음 10월 중 예정 직접 노동 시간이 몇 시간? 1200시간. 제저간접비 예정 배부일은 직접 노동 시간당 얼마? 예정 배분이 얼마? 55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예정 배부가 과대됐냐 과소됐냐 그 의무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배부기냐 예정 배부를 바로 곱하면 되지. 뭐.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자, 몇 시간에다가 1000시간에다가 곱하기 550원을 하게 되면 5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정 배부는 얼마 된다? 55만 원. 되겠습니까? 그럼 실제 배부보다 예정 배부가 5만 원이 작죠? 그럼 5만 원 과소 배부 됐겠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 11번. 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별 원가 계산은 뭡니까? 네, 소품종, 정정, 다품종 대량 생산.
그래서 선박, 세척 이런 거 소량이 많아요. 적죠? 이런 거는 개별 원가에 맞죠? 종합 원가 계산은 자동차 팩트인데 모두 묶어서 원가 짓게 한다. 이런 뭐가 돼요? 종합 원가 계산. 맞겠죠? 그죠? 자, 개별 원가 계산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가지고 기말 제공품을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개별 원가 계산은 여러 가지 개별 제품의 주문 생산, 그러니까 주문 생산이라는 건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적합하고 그 다음 종합 원가 계산은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단일 제품, 연속, 대량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야. 이런 데 적합하죠. 그 다음 개별 원가 계산은 여기서 뭔가 바뀌었네. 이것도 바뀌었죠. 개별 원가에서는 직접비하고 제조간접비를 분리해 직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비와 제조간접비를 분류하고 그리고 이 제조간접비를 또 배부를 또 다 해줘야 돼요. 무사했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이거고 종합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분리해서 이거 우리 원가 집계할 때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이런 거 집계해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종합원가에서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차이점에 대한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이고요. 이걸 반대로 쓰시게 되면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됐죠?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몇 번? 12번 갈게요. 자, 다음 중 공손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잠깐 정리하고 자, 지금 우리 뭘 얘기한다? 공손품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공손품이라고 얘기하면 합격이 아닌 거, 예, 불합격품 말하는 거거든요. 불합격.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팔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물건이 아닌데 이거는 불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량, 불합격품을 공손품이라고 얘기하고요. 공손은 또 뭐가 있어요? 정상 공손과 그리고 비정상 공손이 있겠죠. 정상 공손은 당연히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재료가 될 때는 100개 불이 들어갔어요. 100개 불이 들어가서 만들면 100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100개를 만들었는데 우리 회사는 꼭 어쩔 수 없이 꼭 한 개가 불량인 거야. 그럼 무조건 그냥 1%는 정상 공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상 공손일 때는 어디에다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 원가에 합산하고요. 그 다음 비정상 공선은 이게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발생한 거야. 똑바로 관리 못 해갖고 그러니까 누가 한눈 팔다가 이제 불량 난 거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영업 외 비용을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이거 비슷한 거 있었죠? 우리 뭐 있었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수량 감소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분은 어디에? 매출 원가에 합산 포함하고요.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어디에? 영업의 비용에다 포함하죠. 자, 그 다음 우리 뭐 있었어요? 평가 손실이 있었거든요. 뭐 있었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이거는 정상적이든 뭐든 비정상적이든 전부 다 어디에다가 매출 원가에 합산합니다. 요거 조금 알아두세요. 문제 어렵게 낸다면 이 문제 한번 나올 것 같긴 해. 자, 어쨌든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 정상 공선의 원가는 제품 제조 원가에 포함한다. 당연히 원가에 합산합니다. 그 다음 비정상 공선 원가는 영업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으로 포함합니다. 이 말이죠. 영업의 비용이에요. 다음 정상 공선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예, 이게 뭐가 돼요?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니죠. 그죠? 우리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맞네요. 그죠? 다음 4번 비정상적인 공선은 비효율적인 생산 관리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오케이, 이거 맞네. 그럼 이제 뭐가 2번이 틀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몇 번?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 발급하는 거 뭐냐 이거거든. 자, 직수출한대요. 직수출이라는 건 해외로 직접 팔죠. 우리 해외로 직접 팔 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맞죠? 다음 2번.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 제화. 이것도 수출인데요. 그럼 이것도 세금에 발급 의무가 없나요? 잘 봐요. A, B, C가 있다고 치면 자, A하고 B하고 거래해요. 우리 A가 뭐를 제품을 매출해요. 매출하고 B가 이거를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C한테 판매를 하는 거지. 자, 우리 회사를 물어보고요. A라는 회사를 보고요. 이게 B가 개인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가 어딘 거야? 국인 거야. 그럼 B는 해외로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B한테 물건을 팔았어. 제품을 매출했어. 그러면 B가 뭘 갖고 있는 거야?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을 나한테 주면서 나 이거 해외로 수출할 거니까 나 물건 줘 하고 B가 구입을 하는 거다. 그러면 B가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뭘 받고 구매 확인서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때 영세율을 끊어주는데 결과적으로 나도 수출에 한몫했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뭔가야? 직접 수출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B를 통해서 수출했죠.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간접 수출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국내 거래잖아. 이건 뭐가 돼? 영세율 거래가 되는 거지. 이 말이었죠. 그래서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 제한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몇 번? 3번하고 4번도 전부 다 세금 계산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1, 3, 4번은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2번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한 재화는 국외랑 거래하는 게 아니라 국내 거래고요. 이 말이죠. 국내 거래고 이거는 영세율 세금 계산 발급하셔야 된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고생했죠? 자, 다음 문제 몇 번? 14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면 일반 과세 사업자인 주무릉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얼마인가라고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입이 있다고 하면 매출은 과세 표준이 있겠죠. 그죠? 매입도 과세 표준, 즉 공급가액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몇 퍼센트? 10%를 곱하게 되면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세율 0%입니다. 하게 되면 이게 부가세 예수금, 다른 말로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게 부가세 대급금이 되는 거고, 여기서 뭐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금을 차감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납부세액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는 얘기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에 의한 제품 매출액이 얼마? 700만 원인데 부가세 별도죠? 그건 얼마? 이렇게 70만 될 거고, 신용카드에 의한 원재료 매입액이 얼마? 275만 원인데 공급 대가죠? 그럼 공급 대가는 어떻게 나누기 11에 자, 얼마? 275만 원에다가 나누기 얼마? 11을 하게 되면 25만 원. 그럼 부가세 대급금 얼마가 되고 25만 원이 되고 공급가액은 250만 원 다시 곱하기 10하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부가세만 알면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 70만 원이 일단 부가세 대급금 얼마? 25만 원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세금 계산서를 받고 구입한 거래처 선물 구입비 이건 뭐예요? 불공이죠. 자, 불공이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건 매입세 인정이 안 되니까 따로 뺄 게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에서 70만 원에서 25만 원만 차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에서 70만 원에다가 빼기 얼마를 25만 원을 하게 되면 금액 얼마? 45만 원.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몇 번? 예, 15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202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2021년 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죠.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자세금계산 의무 발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이 뭐가 돼요? 부가세 과세 기간이 6개월이잖아. 그래서 얘가 이 문제를 좀 보면 이렇게 되죠. 분명히 여기 2020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0년도에 얘가 일단은 뭐였으면 공급가액이 3억 원 이하였다면 세금계산 발급 안 했어요. 그런데 언제 2021년도 1기랑 그 다음에 2022년도 2기가 된다 그러면 2020년도가 지나봐야 얘가 3억 원 이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2020년도 지나고 나니까 뭔가요? 3억 원 이상이거든. 그러면 야 너네 2021년 1기 때는 정확하게 몰랐으니까 그거 한데 2021년 언제부터 2기부터는 뭐 전자세금 의무 발급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 맞는 얘기. 다음 2번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 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제화도 용료의 경우 세금 계산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는 발급할 수 없거든요. 발급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소매업이나 도매업 이런 것들은요. 발급을 요청하면 해줘야 돼. 이 말이죠. 그래서 2번 뭡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발급을 요청하면 해주는 거. 다음 3번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 발급할 수 없다가 세법이 바뀌기 전에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간이가세자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세금 계산을 발행하던 사업자가 갑자기 간이가세자를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도 세금 계산 발급합니다. 그래서 발급할 수 없다. 이것도 틀렸네. 되겠죠? 그 다음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자는 세관장이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2번하고 3번인데요. 우리 정답은 하나밖에 표현 못하죠. 그래서 2번, 3번 둘 다 정답 처리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실기 문제 한번 풀어보러 갈게요.